자, 우리 오늘은 공통수학 2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대단원이 바뀌었어. 그동안 이제 도형의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집합, 명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좀 논리 철학이라고 하니까 좀 대단한 것 같죠. 그냥 어떤 논리, 논리를 공부하는 그런 단원이 이제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인데 이 집합은 그래도 뭔가 조금 수학답기는 한데 애초에 명제 부분은 뭐 살짝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줄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뭐 국어 같은 느낌인데 뭐 하면서 되게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신선하잖아. 그런데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좀 계시는데 아무튼 논리적으로만 잘 생각한다면 뭐 이해 안 될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다음 시간에 잘 공부해 보도록 하고 오늘 집합 천천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좀 물을 많이 마셔야 될 것 같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뭔가 목소리의 깨짐이 있어. 성대 결절? 맞나? 갑자기 단어가 왜 이렇게 어색하지? 성대 결절? 맞아요? 그 가수들 맨날 잘 걸리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아닌가? 자, 아무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가보자. 자, 우리 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볼 건데 오늘 할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집합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용어들 뭐 나오겠죠. 집합, 원소, 그다음에 이제 뭐 속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이제 이 집합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부분 집합, 뭐 포함된다, 포함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 집합의 연산,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나가서 뭐 상관관계, 뭐 이런 얘기들까지 쭉 진행해 볼 겁니다. 아무튼 오늘 되게 좀 수업이 길게 진행될 거라서 끝낼 수 있을지도 사실 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열심히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박스 집합이라는 단원에서 이제 당연히 집합이 뭔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죠. 자, 집합이 뭔지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기준에 의하여 왜 나만 읽고 있어?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즉 분명히 정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냐 없냐가 결국 집합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멋진 사람들의 모임. 멋진 사람들의 모임 하면 요거는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 아니야? 아, 집합 맞죠? 나만 속하고 여러분들은 안 속하고. 네, 이거는 이제 집합이 아닙니다. 이건 집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멋지다라는 그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배우 중에 뭐 멋진 배우가 누가 있나? 소지섭. 뭐 요즘 김 부장인가 그 드라마 하죠. 소지섭이 이제 멋지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배우 누가 있어? 내가 배우를 잘 몰라요. 조승우? 조승우 배우도 멋지지. 자, 나는 소지섭 멋지다고 생각한다 손. 봐봐,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잖아. 어떤 사람들은 소지섭 정도쯤은 멋지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지섭을 멋지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좀 불분명한 어떤 주관적인 요소가 좀 가미된 것들은 일단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키 큰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은 어때요? 키 큰 사람들의 모임 이 집합이 아니야. 이건 집합이 아니겠지. 그런데 키가 180보다 큰 사람들의 모임 이건 집합일까 아닐까? 이건 집합이 맞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내가 이 기준에 의거하여 무언가를 들어가고 뭐 나가고 할 때 그때 생기는 그 그룹 있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일한 그룹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아니면은 뭐 2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정수의 모임 아니면은 실수의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키가 180보다 작은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느낌. 여자들의 모임, 남자들의 모임 이런 것도 다 해당되겠죠. 여자 남자 헷갈리는 건 없으니까. 아무튼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집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원소라는 얘기도 한번 해보자. 원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대상 그걸 우리가 원소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거 집합이었어요? 아니었어요?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집합이야 아니야? 집합이죠. 자, 이 집합의 원소는 그럼 뭐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집합의 대상, 구성원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10보다 작은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과 원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정의를 따로 쓰진 않을게요. 자, 우리가 집합은 보통 나타내는 기호가 뭐냐면 라지 A, 라지 B, 라지 C 이렇게 대문자 알파벳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원소는 소문자 알파벳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때 어떤 집합에 어떤 원소가 구성원이 될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수학적 기호를 약속하게 되는데 그게 약간 좀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약간 좀 포크 대가리 같이 생겼죠. 포크 대가리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속한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속한다 어디야? 저기 속한다라는 말이 왜 여기 안 써져 있어? 205쪽에 205쪽에? 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원소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는 집합 A에 속한다고 한다. 자, 속한다에다 밑줄 쫙 쳐주세요. 그리고 이 위에 포함된다라고 써주시고 여기에 X 표시를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속한다라고 써야 되지 포함된다라고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 무슨 그냥 뭐 의미만 파놓으면 됐지 뭐 그냥 그렇게 까탈스럽게 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포함된다라는 건 이미 집합의 다른 상황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혼자서 써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어떤 집합에 속한다 라고만 써야 되지 포함된다라고 쓰면 안 돼. 뭐 미리 공부해 보셨으니까 알잖아. 포함된다라는 게 어디서 뭘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나와?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에 속 들어가면 그걸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집합이라는 단어에서 포함된다, 포함한다라는 것이 애초에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사실 좀 섞어 써도 뭐 무방하긴 하겠죠. 물론 이제 정확하게 써야 될 땐 정확하게 써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포함된다, 포함한다라는 게 이미 다른 것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그 둘을 혼자서 쓰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는 보통 A하고 이 포크 대가리 그다음 라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A가 집합 A에 속한다. 원소 A가 집합 A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함한다라는 것은 뭐랑 뭐 사이의 이야기니까 쓰지 말자. 미리 좀 스포를 했었죠. 집합과 집합 사이의 이야기니까 포함된다, 포함한다라는 말은 이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된다. 근데 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그 어차피 원소냐 집합이냐 이거는 구분이 가능하니까 그냥 눈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니까 뭐 요거는 뭐 굳이 그렇게 막 얘기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게 뭐 어떤 집합의 원소로서 뭐 10 이하의 자연수, 뭐 5 이하의 자연수, 뭐 아니면 뭐 180보다 작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으니까 아 뭔가 이 집합과 원소는 좀 이렇게 다른 느낌? 좀 구분되는 느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을 원소로 가질 수도 있을까 없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마 몰라가지고 이게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집합을 이렇게 정해보는 거야. 어떻게 정해볼까?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합을 중학교에 존재한 어떤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모임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만들게.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시 중학교의 집합. 그럼 그 집합의 어떤 원소 하나하나는 뭐 기름중학교, 뭐 성신여중, 순국중, 개운중, 영운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하나씩 중학교들이 뽕뽕뽕뽕 있을 거 아니야. 서울시 중학교의 모임. 서울시 중학교의 모임.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원소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중학교라는 것 자체는 또 하나의 집합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A라는 것이 B라는 것의 원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상황이 가능해. 근데 이때 내가 속한다, 포함한다라는 걸 섞어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A가 B의 원소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A가 B에 포함된다. 이 부분집합 우리가 좀 이따가 얘기할 텐데 부분집합으로서 얘기하는 건지 이게 헷갈려지겠지. 그래서 절대로 금물이라는 거야. 이게 뭐 원소랑 집합이 서로 아예 구분되어서 절대로 이게 섞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은 솔직히 바꿨어도 좀 섞었어도 무방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어떤 원소가 집합에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구조도 가능하긴 하지만 어떤 집합이 집합의 원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둘을 섞어서 써주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때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기초 공부를 하는 때가 아니라 좀 더 이제 나중에 수준 높은 공부를 할 때가 되긴 하겠지만 좀 이따가 예시도 내가 한번 보여드리기도 할게요. 책에 보시면은 그런 예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이그샘플을 보시면은 뭐 정수 전체 집합 Z, 유리수 전체 집합을 Q, 실수 전체 집합을 R이라고 할 때 바로 밑에 있는 이그샘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4분의 3이라는 것은 정수야 아니야? 아니니까 4분의 3은 정수 전체 집합, 즉 Z에 속해 안 속해? 안 속하죠. 그래서 안 속하는 경우에는 요거를 짝대기를 이렇게 그어줍니다. 안 속하는 경우에는. 자, 그리고 4분의 3은 유리수에 속해 안 속해? 속하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속한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고 실수 전체 집합은 속해 안 속해?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속한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었다. 앞부분이니까 조금 천천히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 뒤에서 수축 진도 빼고. 자, 그 다음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번과 3번이 약간 좀 비슷한 느낌? 1번과 3번이 살짝. 1번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3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넓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좀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세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원소 나열법, 그 다음 두 번째가 조건 제시법, 그 다음 세 번째가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은 2번 조건 제시법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랑 3번은 솔직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뭐 딱히 이야기할 게 없어요. 원소 나열법 뭘 하라는 얘기겠어? 그냥 원소들을 나열하라 라는 얘기겠지. 원소들을 그냥 모든 것들을 있는 대로 다 쓰시면 돼. 그런데 얘는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기는 쉽겠지만 단점이 있죠. 무슨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을까? 말해봐봐. 쓰기가 오래 쓰는 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실수 전체 집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뭐 1, 2, 3, 4, 뭐 0.1, 0.2, 뭐 2분의 1, 3분의 1, 뭘 쓰면 돼? 뭐 파이, 뭐 루트 2, 뭐 루트 3 뭘 쓸 건지 대략 우리가 유추는 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실수 전체를 말하는 건지 뭐 아니면 실수 중에서 뭐 0 뺀 숫자만 말하고 싶은 건지 뭐 알 길이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원소 나열법 가지고는 쓰는 게 한계가 있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라는 또 다른 집합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조건 제시법이 왜 중요하냐?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중요하다고 별표를 치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라는 것을 보고 합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예습하긴 했으니까 그래도 원소 나열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 것 같다. 원소 나열법. 자, 원소 나열법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는 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중괄호. 이렇게 중괄호를 쳐주시고 원소를 전부 다 써주시면 돼요. 뭐 1, 2, 3 아니면 뭐 만약에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점점점 이렇게 써주는 것으로 써. 자연수를 다 얘기하고 싶은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가 될 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낫긴 하겠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원소가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 좀 얼마 없는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이 원소나열법이 좀 더 좋은 표현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집합 표현할 때는 중괄호 표현을 쓴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원소들을 전부 다 나열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매우 직관적이지만 쓰임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이게 이제 원소 나열법이었고요. 자,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은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이것도 역시 집합이니까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x 바 x는 자연수 아까와 똑같은 집합을 만들었어요. x바 x는 자연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딘가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보통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면 집합 x는 다음과 같다 라고 써져 있으면 집합 x의 원소는 무엇이냐면 x다. 자, 다시 뭐라고? 집합 x의 원소가 무엇이냐면 x다. 그리고 이걸 바라고 읽어요. 바. 막대기라고 해서 바야. 바. 이 바의 의미가 뭐냐면 마치 영어로 따지면은 that 같은 느낌? that. 이 that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걸 수식해준다. 뭐 이런 거 이제 영어 시간에 배우죠, 그렇죠? that절 막 이러면서. 그래서 실제로 이 집합 x의 원소는 x다. 그런데 그 x에 대한 수식이 붙는 거예요. 그 x가 무엇이냐면 x는 자연수. 그래서 집합 x의 원소는 x다. x가 무엇이냐면 x는 자연수. 그래서 이 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설명을 해준다 이 얘기야.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바는 거의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각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실 때 그때 나오는 바도 이거랑 의미가 좀 유사합니다. 그때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면서 그치 배웠었던 거 기억나죠? 네, 조건부 확률을 할 때도 똑같이 바가 나오는데 P, B, 바, A 이게 막 나와요.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 똑같이 해석합니다. P, B, 바, A P가 이제 확률이거든? B의 확률인데 A가 발생했을 때 B의 확률. 약간 이런 식으로 이 바의 의미가 이제 요거 약간 좀 비슷비슷합니다. 수식을 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that.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조건제시법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영어로 저 that을 뭐라고 부르나 저 바를 어떻게 의미를 붙이는 서치 that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치 that. 나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이 조건제시법을 아니 그냥 대충 뭐 x는 그냥 뭐 x 그냥 자연수 그냥 전체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얼렁뚱땅 넘기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이런 걸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자, A 자, 그럼 이 A의 원소가 뭘까요? 한번 원소 다 얘기해 볼까? 응? 아, 이거 3이야. 응. 3,2. 끝? 어? 끝? 다 얘기해. 왜 하나씩만 얘기해? 뭐 돌아가면서 하게? 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A의 원소는 뭐다? A의 원소는 뭐다? A, B. 다시 A의 원소는 뭐다? A, B. A의 원소는 뭐다? A, B. 일단 여기서 끊는 거야. 근데 그 A, B가 뭐냐면 A는 3 이하에 B는 2 이하의 자연수다. 그럼 뭔가 좀 해석이 명확해지죠. 아, 얘의 원소는 일단 이거니까 다 이런 형태로 쓰면 되는구나.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한번 딱 확보하고 가는 거야. 다 이런 형태로 쓰면 되는 거야. 이게 원소구나. 그래서 3,2, 3,1, 2,2, 2,1, 1,2, 1,1까지 총 6개가 존재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B는 자, 얘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B의 원소는 뭐다? y는 ax 더하기 b다. 근데 y는 ax 더하기 b가 뭐냐면 a, b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그래프로 나타내 볼 수 있지 않을까? a도 0보다 작거나 같고 b도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내리막길인데 y축보다 더 아래쪽에서 만나는 녀석들입니까? 뭐 이런 녀석들을 전부 다 갖고 가는 거겠죠. 이 모든 그래프들을. 그죠? 응. 대충 이해가 돼요? 뭘 말하고 있는지?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조건제시법을 그냥 무질서하게만 보면 이 B라는 거 보고서 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내가 기준을 잡아준 겁니다. B의 원소는 이거야. B의 원소는 이거야. 근데 뭐냐면 수식. 오케이? 예전에 (2012학년도) 그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이 있었는데, 원래 우리가 보통 논술 시험이라고 하면은 뭐 제시문도 막 되게 길고, 그다음 뭐 그 제시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막 1번, 2번, 3번, 4번 막 문제를 막 풀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논술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시문도 막 한 2페이지, 3페이지 막 되게 막 길어. 말 그대로 논술이니까. 여러분들도 막 서술형은 되게 길게 써야 되고. 근데 그때 2012학년도 연세대학교의 논술 시험이 딱 문제가 4줄? 4줄이었습니다. 그 중에 2줄이 A, B, 조건제식. 문제가 이렇게 짧으면 뭐 다들 잘 풀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1번 문제도 못 푼 사람들이 80%가 넘었다고 했나? 1, 2, 3, 4번 4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2번까지 풀었으면 합격권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근데 왜 다들 거기서 무너졌느냐? 그 집합을 해석을 못해서. A랑 B라는 그 2개 조건제시법으로 써져 있는 그걸 해석을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약간 이 조건제시법으로 장난을 치고 좀 어렵게 이 집합을 해석하기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을 좀 중요하게 강조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흐름이 그때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로 출제하는 부분들도 이제 그때 이후로 좀 많이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잘 공부해 두시면 학교 시험에서 이거 가지고 장난치시는 그런 선생님들, 또 이렇게 여러분들 골탕 먹이시는 그런 어떤 선생님들이 내시는 어려운 조건제시법 해석하는 문제를 잘 맞추실 수 있으니까 잘 메모해 놨다가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무질서하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안정감 있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일단 벤 다이어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림에다가 원소나열법처럼 이렇게 다 쓰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른쪽 그 박스 오른쪽 보시면 A 해놓고 이제 A, B, C 이렇게 표현한 게 그게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이그젬플도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풀어보시면서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과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라고 꾸덕꾸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7페이지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소수를 공부했었을 때 막 유한소수, 무한소수 뭐 이렇게 공부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유한, 무한이 한계가 있고 한계가 없음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 집합에서도 역시 원소의 개수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한계 말고 제한? 그러니까 뭔가 좀 원소의 개수가 무한하지 않다. 무한하지 않다. 이제 유한하다 할 때 이제 그걸 유한 집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원소의 개수가 진짜 많아. 뭐 예를 들어 자연수 전체 집합, 실수 전체 집합, 유리수 전체 집합 이런 것들처럼 정말 진짜 뭐 셀 수 없이 많아. 이걸 우리가 무한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사실 이 무한집합, 유한집합을 보다 더 정교하게 정의를 내리긴 하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셔도 돼요. 그래서 무한집합, 유한집합이라는 건 그냥 뭐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거,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거 이렇게만 생각해 주셔도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이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그 방법으로서 사용하는 그 기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N, A라는 건데요. 그냥 뭐 이 N은 넘버의 앞글자 N을 딴 겁니다.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우리가 유한집합이라면은 NA라는 것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겠지만 무한집합인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네 번째 거 보시면 공집합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공집합에 있는 그 공이 약간 좀 공허하다. 그때 이제 공입니다. 그러니까 빌공자를 썼어요. 빌공. 그래서 이제 공집합, 그러니까 비어있는 집합이라는 소리예요. 비어있는 집합. 그래서 집합은 집합인데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 그걸 공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집합인 경우에는 당연히 원소의 개수가 0개니까 그때 NA는 0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NA가 0인 집합, 그걸 공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집합을 나타내는 그 기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 귀엽게 생겼죠? 그래서 그냥 공집합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공집합. 자, 밑에 있는 걸 한번 쭉 읽어봅시다.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을 유한집합,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하고, 이 A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넘버의 앞글자 N을 따서 NA라고 나타낸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한다. 비어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것이다. 이게 파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집합을 나타낼 때는 파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공집합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인 유한집합으로 생각하고 n 공집합은 0이다. 당연한 얘기들이 써져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소개가 끝났고요. 자, 지금부터가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집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섹션이 될 텐데,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아까 살짝 스포했었죠? 그 속한다 이야기했었을 때 포함한다, 포함된다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이야기할 때 이제 이 포함이라는 것이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자, 이 집합 A라는 것이 1, 2, 3 이렇게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집합 B가 만약에 1, 2, 3, 4, 5라고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 집합 C가 3, 4, 5라고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집합이 존재하는데, 이때 이 A라는 녀석은 이 B라는 녀석의 어떤 일부분을 갖고 있는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즉,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들이 B에 속합니까?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다시 A가 B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말은 즉 B가 원소를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라는 말 자체가 얘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들이 B의 원소입니까? B에 속합니까? 라는 말과도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될 때, B에 속할 때, 그때 우리는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C처럼 보이네. 좀 길게 쓸게요. 약간 좀 낯짝하게 생겼어. 이렇게.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B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면 B는 A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는 B에 포함된다, B는 A를 포함한다. 양방향 다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제 A에 있는 이 모든 원소는 C에 있습니까? C에 속합니까?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C의 원소예요? C에 속하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C라는 것은 A에 포함되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A도 C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원소가 여기에 다 속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원소가 여기에 다 속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왜요? 다녀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A랑 C는 서로 간에 이런 포함 관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물론 마찬가지로 C는 B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되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D라는 녀석이 1, 2,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다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D는 A랑 보시면 어때요? 똑같죠, 그렇죠? 자, 이렇게 똑같은 것을 그냥 우리가 단순히 수학에서는 그럼 뭐 갖고 있는 원소가 똑같으면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약간 좀 비수학적인 표현.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이제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를 뭐 D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런 표기법 가지고 이걸 더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A랑 B가 서로 같음을 어떻게 이 수학에서는 표현하기로 좀 아이디어를 좀 세워봤냐면, A가 D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는 D가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D가 갖고 있죠. 자, 그럼 A는 D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이 되죠. D는 A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렇게 A가 D에 포함되고 D가 A에 포함되는 양방향의 포함 관계가 성립될 때, 즉 A가 D에 포함되고 D가 역시 A에 포함될 때, 우리는 이 조건에 만족한다면 A랑 D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여기에 상등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디 있어? 215페이지에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부분에 이제 그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서로 포함 관계가 성립하면 그들은 같다.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거 제가 다 갖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다 갖고 있으면 서로 똑같은 걸 갖고 있으니까 그 관계가 성립되는 거겠지, 그렇지? 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아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없나? 네, 오케이, 좋아. 자, 그럼 우리 포함 관계에 대해서 좀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그 수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여기에 속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얘가 얘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 한마디로 부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A는 B의 어떤 일부다, B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A가 B에 포함이 되면, A가 B에 포함이 된다면, 이게 성립한다면 우리는 A를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이죠. A가 B에 포함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해됐어?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이 A랑 D 가지고도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이 두 집합이 서로 똑같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치? 자, 그래서 B의 부분 집합 안에는 이렇게 A와 같이 일부분만 가지고 만든 것도 있겠지만 이 전체를 가지고 만든 것도 역시 그 아이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 하나만 갖고 와도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 2 하나만 갖고 와도 3 하나만 갖고 와도 1, 2, 3을 갖고 와도 1, 2, 3, 4를 갖고 와도 1, 2, 3, 4, 5를 갖고 와도 이거는 이제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심지어 수학에서는 어떤 것도 약속을 해놓냐면은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집합, 이걸 뭐라고 불렀지 아까? 공집합. 이 공집합 또한 이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즉 공집합은 그 어떤 집합에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다. 그 어느 집합이나 포함된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건 약속이야. 왜? 공집합은 원소가 없잖아. 그래서 공집합이 갖고 있는 모든 원소가 저기의 원소입니까? 라는 이 정의에 부합해서 우리가 맞춰보면은 이게 안 맞는다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다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마치 우리가 그 복소수의 대소관계 그거 얘기했었을 때도 여러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긴 하겠지만 복소수의 대소관계 얘기할 때도 존재하지 않는 걸 갖다가 뭐가 더 크고 작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공집합은 원소가 없으니까 뭐 얘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뭐 속하냐 안 속하냐 이런 얘기들을 애초에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야 비어있는 집합은 그냥 뭐 얘의 일부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와서도 만들 수 있으니까 얘의 일부분 아무것도 안 갖고 와서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어느 녀석에도 다 일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공집합은 그 어느 집합에나 다 부분집합이다. 다시 뭐라고? 그 어느 집합에나 다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공집합은 공집합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왜? 공집합은 그 어느 집합에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 즉 공집합은 또 다른 공집합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네. 또 뭐 얘기하려고 했지? 오케이. 진부분집합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진부분집합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 진부분집합의 진이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진짜 말 그대로 찐.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그래 이 과자가 있네. 자, 이 과자 중에서 너네 뭐 일부분 갖고 가서 먹어. 하고 해놨으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약간 좀 함의가 뭐냐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적당히 부분만 갖고 와서 먹어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오늘 또 집합 배웠다고 선생님이 분명히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도 이 전체 이 B라는 이 전체도 이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부분만 갖고 가라고. 그럼 부분집합은 전체도 해당하니까 그럼 나 이거 다 먹어야지 하고 다 쓸어가지고 갖고 가면은 내가 좀 속상해 안 속상해? 내가 좀 속상하겠어 안 속상하겠어? 속상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야 진짜 부분만 갖고 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약간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B는 B의 부분집합일까 아닐까? B는 B의 부분집합일까 아닐까? B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야. 다 대답해줘. 나 다 대답할 때까지 물어볼 거야. B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야. 맞아요. B는 B의 부분집합이 맞죠. 근데 B는 B의 진부분집합일까 아닐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야.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야.
그건 맞지? A는 B의 진 부분 집합이 아니야. 맞아요. 역시 그것도 맞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찐 일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때 진 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공집합은요? 공집합은 찐 일부분일까? 이것도 이제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배제하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 부분만 갖고 와서 먹어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갖고 가면은 땡큐지 그치 나 혼자 다 먹으면 돼.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진 부분 집합과 부분 집합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다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건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해 있으면 또는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가 B의 원소라면 그때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우리는 이 A를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A는 이 B 자체가 되어도 되고요. 진짜 일부가 되어도 되고요. 심지어 공집합이 되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다 부분 집합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었으니까. 그리고 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배제한 진짜 말 그대로 찐 부분 집합을 진 부분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A는 B의 진 부분 집합이자 부분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B는 B의 부분 집합이긴 하지만 B는 B의 진 부분 집합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공집합도 A의 부분 집합, A의 진 부분 집합, B의 부분 집합, B의 진 부분 집합 다 되는 거죠. 어쨌든 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 그냥 전체만 아니면 된다. 이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되셨어요? 네, 가서 물 좀 마시고 오십시오.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는 계속 집중하고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이거 이제 우리가 네. 전체만 아니면 된다 그랬죠. 네, 맞아요. 그럼 집합 C가 만약에 1, 2, 3, 4, 5면은 걔는 진 부분 집합이 돼요. 뭐의 진 부분 집합이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합 C가 네, 있는데 C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소가 1, 2, 3, 4, 5면은 집합 C는 B의 집합 부분 집합이에요. 일단 집합 C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맞죠. 근데 그러면은 근데 원소가 같으니까 네, 원소가 같으니까. 진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어요. 왜 원소가 지금 다 같으니까 오히려 얘는 다를 얘가 갖고 있는 전부를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얘는 얘 진 부분 집합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어떤 부분이 헷갈리는 거 같습니까? 아까 그냥 이름이 달라가지고 그런 아니 거예요. 전체만 아니면 된다 그래. 전체잖아 이거 전체. 그러니까 근데 원소가 똑같잖아요. C랑 B의 원소. 그러면은 C는 진 부분 집합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너가 지금 말하는 것 중에 하나 살짝 수정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내가 만약에 너네한테 이렇게 물었어. 자, A는 진 부분 집합이야? 아 맞아요. 대답 못하죠. 여기서 너 혼자만 대답하고 있잖아. 대답을 못하죠. 왜 대답을 못해요? 무엇의 일부분인지를 물어보질 않았잖아. A가 누구의 부분 집합이냐? A가 누구의 진 부분 집합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땐 대답할 수가 있죠. 근데 A 하나가 딱 물어보고 야 이거 진 부분 집합이야? 야 이거 부분 집합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거? 대답 못하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나?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세포 가지고 쓰면 응? 몸을 구성하는 걸로 쓰면 몸을 구성하는 거? 그거 이제 집합 C가 집합 B의 진 부분 집합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금 너가 헷갈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 하나를 딱 단독으로 찍고서 얘가 진 부분 집합이냐 아니냐 얘가 부분 집합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지금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게 우려되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아니 예를 들어서 딸기 우유는 우유에 포함돼 안 돼? 포함돼요. 딸기 우유는 포함돼 안 돼? 포함돼요. 이걸 대답하는 게 난 이상하다는 거야. 딸기 우유가 포함돼 안 포함돼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 야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포함돼 안 포함돼? 뭐에 포함? 봐봐요 이거 뭐에 포함되냐고 아니, 물어볼 그러니까 거잖아. 집합. 자 그러니까 C가 집합 B의 진 부분 집합이 되느냐? 맞을까요 아닐까요? 집합 C가 집합 B의 진 부분 집합이 맞을까 아닐까? 한번 생각해봐. 맞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자 그럼 왜 아닐 것 같은지를 얘기해봐. 아까 원소가 어. 되면은 집합 B랑 집합 C를 같다고 했지. 그거랑 상관없어요. 진 부분 집합의 정의가 뭐예요? 그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떤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에 가진 원소가 자 다시 집합 B의 이 진 부분 집합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B의 진부분집합. 그러면 이 B가 갖고 있는 부분집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집합들 중에서 진짜 전체 원소를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 이것도 사실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죠. 1, 2, 3, 4, 5 가지고 만든 것도, 그러니까 아빠들이 이 C라는 것도 이 B의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A도 B의 부분집합이고 C도 B의 부분집합이지, 그치? 그런데 A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B의 일부분이지, 그치? 근데 C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B 전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부분집합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런 진짜 말 그대로 찐 부분, 얘네들만 진부분집합이다 이거야. 이제 찐 부분이 진부분집합, 찐 부분이 아닌 것은 진부분집합이 아니다. 대신 얘가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얘는 부분집합은 맞다. 다만 진부분집합이 아닐 뿐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분집합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대상이 명확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무엇의 부분집합이냐 아니냐, 무엇의 진부분집합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얘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들을 가지고 새롭게 만든 이 집합은 당연히 얘의 부분집합이긴 하지만 얘의 진부분집합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공집합이라는 것은 어느 녀석에게나 부분집합이고 어느 녀석에게나 다 진부분집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겠죠? 아까 헷갈린 이유가 아까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은 진부분집합이 됐었다고 해가지고. 맞잖아.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이 진부분집합이라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아니 그 말 맞는 표현이에요. 너가 말하는 거. B랑 C랑 다르지 않아? B랑 C랑 같잖아요. 왜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 앞에 있는 기호가 달라서요? 그럼 너는 B랑 C랑 같다고 놓을 거예요? 같지 않다고 놓을 거예요? 자, 그래. 이렇게 물어볼게. B랑 C랑 같아요? 아니면 같지 않아요? 보세요. 너가 이걸 등으로 놓을 건지 아니면 등에다 짝대기 그릴 건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렇죠? 같잖아. 다른 게 아니라 같죠? 네. 그래서 이게 기호는 사실 상관이 없죠.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 뿐이지. 자, 그 다음 뭐 얘기하려고 했지? 벤 다이어그램. 자, 벤 다이어그램은 내가 굳이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할게요. 자,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면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안에 쏙 들어가 있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근데 그림 그릴 수밖에 없겠다. 자, 만약에 이거랑 아니다, 이거 관련 있게 하자. 자, B가 있고 A가 있어요. 지금 이게 딱 이 상황인 거지, 그치? 자, A는 B에 포함이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B랑 C랑 지금 같은 상황이지, 그치? 자, C는 B에 포함돼요, 안 돼요? 되지, 그치? 그러니까 같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하더라도 포함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대신 같은 그림이면은 진부분집합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쵸? 어쨌든 부분집합이고 부분집합이 맞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215페이지, 216페이지까지 진부분집합까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자, 216페이지의 세 번째 박스. 얘가 정말 오늘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니까 잘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 자, A만 살려놓읍시다. 우리가 이제는 A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부분집합을 한번 있는 대로 다 얘기해볼까? 일단 기준을 좀 잡고서 얘기하는 게 좋겠지? 원소의 개수가 제일 적은 것부터. 자, 뭐가 있을까? 일단 A의 부분집합에는 공집합부터, 원소 개수가 작은 것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공집합. 자, 그 다음에 1, 2, 3. 1, 2, 오케이, 1, 2, 1, 3, 2, 3, 1, 3, 1, 2, 3. 자, 몇 개? 8. 왜? 바보야. 공집합까지. 몇 개? 8개. 오케이. 이게 이제 이 부분집합의 개수야. 자, 만약에 하나를 더 만든다면? 자, 시작. 만들어 봐봐. 내가 종이 줄게. 자, 종이 없는 사람. 저요. 있어요, 종이? 종이. 네. 있네. 다 있네. 자, 여기 있어? 자, A가 1, 2, 3, 4라고 되어 있을 때 부분집합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쭉 다 써봅시다. 네,
안 쓰면은 집합이 아닙니다. 괄호를 안 치면 집합이 아니에요. 자, 쓱 돌아다니면서 스캔해볼게. 몇 개인지도 써주세요, 밑에. 이거는 다 빠져야 됩니다. 이거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백지 테스트 그거 제출 안 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밀리지 말고 제출하십시오. 많이 나한테 주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빠진 것들 있으면 다 채워가지고 제출 좀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중간에 뭐 사정 있어가지고 뭐 다음까지 해가지고 와라고 했는데 그러고도 그냥 뭐 무소식이야. 그럼 곤란하지. 알겠지? 자, 저 친구 돌아오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깐 화장실 간 친구. 빨리 와, 빨리 와. 자, 쭉 한번 불러볼까요? 자, 공집합 1, 2, 3, 4, 1, 2, 1, 3, 1, 4, 2, 3, 2, 4, 3, 4, 1, 2, 3, 1, 2, 4, 1, 3, 4, 2, 3, 4, 1, 2, 3, 4. 총 몇 개? 16. 16개. 자, 하나만 늘어났더니 더럽게 하기 힘들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 더 쓴 다음에 또 해보라 그러면 안 할 거지, 그치? 시켜도. 자, 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다 하나하나 써보고서 뭐 개수 세고 그래야 될까? 그건 아닐 거거든. 개수를 세는 뭔가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을 거야. 자, 그럼 얘는 왜 부분집합이 16개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부분집합을 만들려고 일단 집합 바로부터 먼저 쳐놓고 누구 집어넣지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러고서 1을 딱 보고서 요 놈을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해요. 자, 넣을까 말까? 몇 가지 고민을 합니까? 두 가지 고민을 하죠. 자, 거기서 넣든 안 넣든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할 거야. 그치? 넣든 안 넣든 둘 중에 선택을 하나 하겠죠? 자, 그거에 따라서 1을 넣겠다, 안 넣겠다. 1이라는 걸 넣겠다, 안 넣겠다. 두 개의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자, 2는 또 마찬가지야.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두 개의 선택지를 또 하게 되겠죠? 자, 거기에 또 3도 마찬가지야.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또 두 개씩의 선택지를 하겠지. 아, 이게 지금 보면은 둘,
표현이 안 돼. 아무튼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배씩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경우의 수 공부했었을 때 비슷하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1을 넣을까 말까 두 가지, 2를 넣을까 말까 두 가지, 3도 두 가지, 4도 두 가지에서 그것들이 계속 연속된 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을 다 곱한 것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의 4제곱, 즉 16개가 나올 수 있음을 굳이 부분집합을 나열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넣을까 말까 말겠다 했을 때는 공집합이 나올 거고요. 넣겠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네, 같은 녀석 전체 1, 2, 3, 4를 다 갖고 있는 아이가 튀어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줘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16개에다가 한 개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자기 자신 전체 자기 자신을 빼야 되니까 이 2의 4제곱 16개에서 하나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내 조건을 하나씩 추가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을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1을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1을 꼭 포함한다. 그러니까 1 곱하기 넣을까 말까 고민하겠어요? 안 하죠? 여기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고민의 개수가 없어요. 한 가지야. 한 가지 곱하기 그 다음부터는 뭐 딱으로 조건이 없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지. 그럼 몇 가지야? 네, 2의 세제곱해서 8개가 나오겠습니다. 1은 반드시 포함해 라는 조건을 걸어둔다면 그럼 그때는 2의 세제곱 8개가 나오겠죠. 자, 1은 반드시 포함하고 2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1은 반드시 포함하고 2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는 고민을 어떻게 하지? 1 곱하기 1 곱하기 넣겠다? 안 넣겠다? 넣을까 말까 해서 2 곱하기 2의 제곱 4가지라고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는 질문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잘 생각하고 대답해 주세요. 자, 1번 1을 포함하는 진부분집합의 개수. 2번 2를 포함하지 않는 진부분집합의 개수. 3번 1을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진부분집합의 개수. 자, 이렇게 세 문제를 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저 위에다가 네, 여기 위에. A라는 집합에 대해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진부분집합의 개수, 2를 포함하지 않는 진부분집합의 개수, 1을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진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세 개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개를 전부 다 맞추신 분들께는 소정의 어떤 혜택이, 긍정적인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생각해 볼게요. 집중하자. 내가 이 섹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없는 집중력 끌어오셔야죠. 이거 쉬운 문제 아니니까 꼭 꼼꼼히 풀어주십시오. 생각 잘 하세요.
자, 다들 되신 것 같으니까 한번 답을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그 여러분들 그 뒷장에 조금 이제 내가 알아보기 편하게 크게 답을 딱 3개를 적어 주십시오. 오해하지 않도록 적어 주세요. 되게 크게 줘. 자, 네. 하나, 둘, 셋 들어 주십시오. 네, 한 분만 맞추셨습니다. 수업 이따가 할당량 없이 그냥 바로 백지 테스트만 쓰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7, 8, 4입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충분하게 배웠는데도 그냥 쉽게 그냥 대충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거 7이라고 쓰신 분들은 이거 꼭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아까 전에 빼기 1을 했죠. 근데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과를 외운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1을 포함하는 진부분집합의 개수 한번 잘 생각해보자. 일단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이거 반드시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선택지 하나, 얘는 둘, 얘는 둘, 얘는 둘. 그래서 모두 몇 가지? 8가지를 생각해보자. 떠올려봐. 그러면 이게 1을 반드시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요 8개 부분집합 안에는 1, 2, 3, 4 모두 포함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왜 대답이 없어? 자, 다시 있어요? 없어요? 1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으로 8개 구했을 때 1, 2, 3, 4가 모두 포함되는 거 8개 안에 세져요? 안 세져요? 세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가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8개에서 1을 빼야 되겠죠, 그쵸? 자, 2번 봅시다. 2는 포함하지 않는데요. 2는 포함하지 않아. 자, 그러면 1, 2가지, 2, 1가지, 3, 2가지, 4, 2가지. 자, 그럼 이 8가지 안에 1, 2, 3, 4 모두 다 포함하는 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여기 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무지성으로는 무조건 빼기 1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7이라고 많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빼기 1을 하는 이유, 지금도 그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틀리고 차라리 나중에 맞추시면 되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어쨌든 나중에 틀릴 거 지금 땡겨와서 지금 틀린 거니까 이번에 다시 제대로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말한 그 8가지, 아까 그 2의 세제곱에서 말한 8가지 안에 전체 1, 2, 3, 4가 없으니까 뺄 것이 없다. 그래서 8가지가 정답이 되고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1은 무조건 포함, 2는 포함하지 않아 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2해서 4가지가 됐는데, 이 4가지 안에 1, 2, 3, 4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뺄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4가지가 정답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요것만 잘 메모를 해두십시오. 진짜. 서원이. 가야 되는 알았어. 까지 제출했어요. 많이 했어 근데? 80 문제를 그럼 내일 아침까지는 좀 다 해가지고 오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로도 되게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방심할 때 훅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놓고서 이제 항상 실수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완벽하지 않게 준비를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실수라기보다는 실력에 가깝게 적용은. 뭐 나머지 공식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왜? 네? 어? 아니 잘 공부해 두십시오. 자, 우리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연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뭐 집합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집합에서 정의한 연산들이 있습니다. 그 연산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연산을 공부하고 이 연산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성질들을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 성질들을 공부하는 게 이게 연산이 어느 정도 조금 연습이 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돼서 연산을 하고 성질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안내를 드릴 거니까 그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오셔서 명제하기 전에 그거 먼저 끝내고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집합의 연산과 성질의 공부 방향성 이렇게 두 가지만 하고 수업은 마치도록 할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자, 집합의 연산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다 이해하기는 쉬워요. 자, 합집합 뭐 하라는 걸까요? 저희랑 합치란 소리예요. 자, 그래서 1, 2, 3 B는 3, 4, 5 자, 이렇게 A와 B라는 집합이 존재할 때 우리가 A와 B의 합집합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있는 U자 이렇게. 그다음 이따 교집합은 아래를 보고 있는 U자로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을 보고 있는 U자, 정상적인 U자. 그래서 이제 A 합집합 B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A 합집합 B, A 합집합 B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이 아이는 자 여기서 뭐 지금 여기 아주 정확한 수학적인 조건이 조건제시법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의역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랑 이거랑 같이 맞춰가면서 보십시오. 자, 합집합이라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얘네 두 개를 그냥 합쳐 놓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합치면은 1, 2, 3, 3, 4, 5잖아. 1, 2, 3, 3, 4, 5. 근데 우리가 이 집합에서는 같은 원소가 있을 때는 그냥 한 번으로 써줍니다. 실제로 1, 1, 2, 2, 2, 3, 3, 4, 4 이렇게 있어도 1, 2, 3, 4라고만 표기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합쳤을 때는 1, 2, 3, 3, 4, 5인데 1, 2, 3, 4, 5까지만 써서 표현을 해주는 거. 그래서 1, 2, 3, 4, 5. 이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A 또는 B에 속해 있는 원소가 A 합집합 B의 원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A 또는 B에 속해 있는 원소가 A 합집합 B. 그냥 단순히 합해서 합쳐서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합쳐서 쓴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교집합. 교집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U가 거꾸로 뒤집혀져 있어요. 자, 근데 이름이 왜 교가 붙었느냐? 이 무슨 교차한다. 뭔가 이렇게 공통되어 있다. 뭐 요런 의미로 이제 교가 써져 있는 거야. 그래서 교집합이라고 하면은 얘네 둘 다 갖고 있는 둘에 모두 속해 있는 그런 공통되어 있는 것들만 추출한다. 해서 누구야? 3. 그래서 얘는 3. 이렇게 하나만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네 두 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합집합, 교집합. 마치 수학에서 덧셈 뺄셈과 같은 느낌. 그러니까 뺄셈이랑 비슷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좀 통용되는 걸로서 좀 자주 나오는 걸로는 그런 포지션을 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 근데 잠깐만. 너 그거 어디까지 했어? 많이 해왔어? 그게 중요해. 됐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차집합. 자, 얘가 이제 이게 연산에서, 그 수의 연산에서 빼기랑 조금 이제 그 느낌이 좀 비슷한 녀석이긴 한데,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주 나오진 않는지. 그렇지만 알아둔거예요, 확실히. 자, A 차집합 B라는 것은 A에서 B에 관련된 걸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A에서 뺄 거야. B에 관련된 거. B 묻은 거. A에서 B 묻은 거 다 빼겠다 이거. 자, A에서 B 묻은 게 뭐가 있어? 그거 빼서 쓰겠다. 그럼 당연히 B 차집합 A랑 얘는 같겠어? 다르겠어? 서로? 다르겠죠? 얘네 둘은 서로 이렇게 위치 바꾼다고 해서 같아질까? 달라질까? 같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교환법칙 성립되지만 얘네들은 교환법칙 성립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바로 이제 캐치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B 차집합 A도 내친 김에 구해봅시다. 뭐예요? 4, 5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빼기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좀 더 수학적으로는 A에 속하나 B에는 속하지 않는 집합, 그 원소들을 이제 갖고 있는 집합이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좀 딱딱하니까 A에서 그냥 B 관련된 거 뺀다. B에서 A 관련된 거 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더 편하실 겁니다. 자, 그다음 여집합. 여집합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다가 좀 쓸 건데 일단 이 전체 집합을 하나 약속을 좀 해야 돼요. 이거는 1, 2, 3, 4, 5라는 것을 아니다 6까지 써놓자. 6을 갖고 있는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때 A의 여집합. 자, 여가 뭐냐면은 그 여러분 혹시 잉여 알아요? 잉여? 잉여. 잉여맨이? 잉여맨? 잉여 뭐라고? 잉여. 잉여. 혹시 뭐 잉여 농산물 뭐 이런 거. 뭐, 잉여 자본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뭔가 남는 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남는 거. 그래서 이 여가 나머지 여자입니다. 한자로 나머지 여자야. 그래서 A의 나머지라는 소리야. A의 나머지. A의 나머지가 뭐겠어? 이거 아닌 거 전부 다. 그렇지? 1, 2, 3 아닌 거 전부 다. 그러니까 뭐예요? 1, 4, 5, 6. 이 전체가 1, 2, 3, 4, 5, 6이었습니다. 그래서 A가 아닌 거 전부 다. 그럼 당연히 B의 여집합은 뭐겠어? 1, 2, 3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1, 2 아니에요? 6이요. 1, 2, 6. 미안합니다. 바보였어요. 자, 1, 2, 6. 네. 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것도 써볼까? 뭐 예를 들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런 것도 가능해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1, 2, 3, 4, 5까지 있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6 이렇게 하나만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A 차집합 B의 여집합 이것도 가능해요. A 차집합 B의 여집합 3, A 4, 차집합 B는 1, 2였었으니까 이제 3, 4, 5, 6 3, 4, 5, 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응, 내가 따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까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좀 살려본다면 합쳐라, 교차하는 거, 그럼 공통되는 거, 빼라, 얘에서 걔 묻은 거, 얘에서 얘 관련된 거 빼라, 여집합, 여가 나머지, 나머지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을 다 추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수학적으로는 A가 아닌 그리고 전체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을 갖고 있는 집합 이렇게 이제 수학 체계는 써놓고 있긴 합니다. 첫 번째 집합으로 다 이제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넘어갑시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 집합의 연산 성질 이 부분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해주신다면. 그래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공부하는 방식을 알려드린 것을 바탕으로 다시 잘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음 강의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산에 대한 성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간단한 예시 몇 가지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자, 성질이잖아. 성질은 외워야 되는 겁니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이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전에 2학년 2학기 거 공부할 때도 도형의 성질, 뭐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뭐 외심의 성질 이런 것들을 뭐 다 외워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 이건 이해하는 거야. 이건 이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발달하는 우리의 어떤 이 개념에 대한 사고력의 신장. 이것이 결국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돼야 되거든. 그래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근데 이런 것들 다 외우기만 하면은 그냥 지식만 갖고 있잖아. 이 지식을 쓰려고 해도 어떻게 뭘 써야 될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를 전혀 감을 못 잡아서 외운 그 지식에 쓸모가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의 연산의 성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당연한 말들이야. 자, 아무거나 한번 여기서 찍어가지고 얘기해볼까? 자, 1번과 2번 있고 소가루가 4번, 그러니까 번호가 4번이랑 5번까지 있는데 뭘 해볼까? 자, 2번에 2번 한번 해볼까? 2번에 2번? 자, 뭐라고 써져 있어?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자, 생각해봐. A가 있어요. A의 나머지 바깥 부분이 있어요. 얘랑 얘를 합치면 전체가 된대요. 어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왜 외우고 자빠져 있어? 바보 마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옆에 하나 더 있죠? A 교집합, A의 여집합. 자, A가 있어요. A의 나머지가 있어요. 이거 공통된 게 뭐예요? 없잖아.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써져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무슨 곱셈 공식 외우듯이 달달달달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너무 당연함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뭐를 떠올리면서 생각할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 그림을 떠올리면서 상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떠올리면서 이거 A랑 B의 합집합은 A를 포함하고 B도 포함하고 A 교집합 B도 포함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 여기 써져 있지 않냐? A 합집합 B. 여기 3번 있잖아. 1번에 3번. A 교집합 B는 A에 포함되고 A 교집합 B는 B에 포함되고 A는 A 합집합 B에 포함되고 B는 A 합집합 B에 포함되고 당연한 얘기인 거거든. 이런 것들을 그림을 상상해 가면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그림들은 대부분 이런 걸 거예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 B. 이 모델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전체 집합이 있고 A, B. 만약에 A가 B에 포함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B, 이렇게 A. 물론 A는 B랑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성질들을 이해, 납득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게 왜 당연한지 그림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떠올려가면서 맞춰보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아무튼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방식을 안내를 드렸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4페이지에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표현도 봅시다. 목차처럼 나와 있는 것이라서 그냥 이렇게 살짝만 보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좀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해야 되는 건 이 아래에 있는 이 본문이니까 절대로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 가지고 공부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아까 똑같이 이제 얘기했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 1번에 3번 같은 거 볼까? 자,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 A에서 B에 관련된 걸 전부 제거하면 뭐가 되겠어? A가 B에 포함돼. 근데 A에서 B에 관련된 걸 전부 지우면 그럼 뭐가 남을까? 안 남지.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써져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끄덕끄덕 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해, 납득, 공감하시는 걸로 이걸 공부해 주시면 매우 바람직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58페이지. 자, 집합의 연산법칙 하면서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우리 이거 수에서도 많이 했었던 얘기죠. 자, 교환법칙은 아까 얘기 나온 김에 슬쩍 같이 얘기했었는데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법칙 성립되는 것 같지만 차집합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밑에는 결합법칙과 분배법칙도 공부를 하시는데 이 옆에다 적어두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이 미리 증명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결합법칙, 분배법칙,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증명하기. 즉 지금 얘가 이제 결합법칙 써져 있는 거 보면은 A 합집합 B와 C의 합집합은 A와 B 합집합 C의 합집합과 동일하다 라고 해놨잖아. 그러니까 좌변을 설명하는 벤 다이어그램, 우변을 설명하는 벤 다이어그램 적어가면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네 라고 끄덕끄덕 하면서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 보셔도 체크가 바로바로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그렇게 증명하고 유도해 가면서 따라가 주시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분배법칙도 똑같아요. 2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분배법칙이 성립함을 증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다음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이 친구 260페이지 보면은 역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쭉 증명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까 1시간 반 동안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 꼼꼼하게 공부하고 다음 시간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에 오시면 그때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 파트는 그냥 여기 와가지고 같이 그냥 공부하면 되니까 그냥 쓱 한번 부담 없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해야 되는 것은 집합의 연산의 성질, 그 다음에 연산 법칙 이렇게 두 가지만 따로 공부를 미리 해가지고 오셔라. 방금 전에 안내드렸던 방식으로 말이야. 알겠죠? 네, 그럼 일단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